감정통장 쓰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감정통장 쓰기 두 번째 항목입니다. 샘플을 보면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사장님과 단골하기로 통성명을 했다. 인맥 플러스 1이라고 적고 10만원을 더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사람, 거래처를 알게 되거나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다시 연락이 되는 등의 일에 주고 싶은 만큼의 플러스 금액을 매기는 것입니다. 금액은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넉넉하게 주면 됩니다. 꼭 만나고 싶었던 연예인을 알게 되었다면 억 단위를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친구가 밥 먹여준다. 아는 사람의 존재는 때로는 참 간절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랑니를 뽑아야 할 때, 여행을 갈 때 우리는 먼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떠올립니다. 가족 중에 의료계나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하죠. 얼마 전 TV쇼에서 유명 강사인 김미경 원장도 돈이 없고 가난할수록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하더군요. 특히 영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아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느끼시겠죠? 이렇게 인맥이 넓으면 좋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두루 넓게 사귀는 게 힘든 성격인 분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사회생활 좀 편하게 하자고 일부러 사람을 사귀자니 그것도 좀 속보이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수 있고요. 인맥의 금전적 가치를 매기라는 건 사람을 돈 얼마를 주고 사는 인터넷 아이디처럼 취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일찌감치 경험한 것 중 하나가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도 사장님이 나를 뽑아줘야 가능하죠. 즉,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올려주는 것이지 스스로 나는 높아지겠다, 작정해서 높아지기는 힘든 법입니다. 작가는 많은 독자들이 책을 사서 모아주어야 유명해지고 국회의원도 유권자들이 찍어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봉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결과로 성공과 지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인 혼자 잘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올라간다 해도 자리 보존을 하기가 어려움은 물론이지요. 가끔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순전히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못난 사람도 있지만요.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폐가 많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풍요야말로 엄청난 자산의 한 부분입니다. 풍요 노트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감정통장 쓰기. 외모노트 쓰기. 외모노트 부분은 감정통장에 포함하여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됩니다. 이 항목 또한 생각을 전환하는 훈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형 미녀가 대세? 다음 페이지의 이미지를 보아주세요. 이미지를 보고 갑자기 웬 성형 미인 사진? 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 되다 보니 그야말로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헐 대박 동일인물 맞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성형 사례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콤플렉스인 부분만 고치면 훨씬 예뻐질 텐데 라는 생각도 하지요. 문제는 늘 그렇듯 돈이지만요. 글쓴이는 부모님께 쌍꺼풀을 물려받아서 쌍꺼풀 수술은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쌍꺼풀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시술을 하는 분도 있으니까 저라면 쌍꺼풀 수술비 50만 원은 벌고 들어가는 셈이네요. 어우, 나이스. 50만 원 벌었습니다. 또 강남의 모 한방병원에서는 키 10cm를 키워주는데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장판 늘리는 시술도 있고요. 늘씬한 키가 정말 간절해서 온갖 약물 복용에 시술까지 감행하는 거죠. 그러니 키가 표준보다 큰 사람은 1,000만 원도 버는 셈이네요. 연예인 한가인처럼 오똑하고 반듯하게 생긴 명품 코를 물려받았다. 플러스 150만 원. 김혜수 언니 부럽지 않은 풍만한 C컷 가슴을 타고났다. 플러스 300만 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여리여리한 몸매의 소유자. 플러스 500만 원. 그 외에도 아름다운 머릿결, 몽골 사람 부럽지 않은 8점력 시력, 깐 달걀처럼 매끈하고 고운 피부, 고르고 깨끗한 치아, 안젤리나 졸리 부럽지 않은 도톰한 입술 등 모두 얼마? TV와 각종 매체에서 끊임없이 홍보하는 성형시술, 잠시 공백기를 가진 후에는 얼굴이 튜닝되어 나타나는 아이돌 가수와 비교하면 지극히 평범한 내 외모에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사회적 분위기도 은연중에 여자들에겐 더 예쁘고 더 어려 보일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외모에 손을 대지 않아도 타고나기를 부모님께 감사하게 물려받은 곳이 사람마다 어디 한 군데는 있기 마련 아닌가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하는 부분 말이죠. 원래부터 타고난 감사한 신체 조건들, 이 부분을 대략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특히 외모 노트는 여성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해준다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부분은 세지 않습니다. 풍요 노트에는 오직 플러스 항목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눈은 참 예쁜데 코가 낮아. 코 수술하려면 150만원. 에구구 견적 많이 나오네. 이런 건 항목에 쓰지 않습니다. 술렁술렁 풍요 노트에는 오직 힘들이지 않고 받은 풍요를 적습니다. 풍요 노트의 바탕은 평소에 모르고 지내지만 실은 감사하게도 이미 큰 풍요 속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니까요. 남들과 비교하느라 지치고 평범한 내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는 상당히 멋진 사람이랍니다. 풍요 노트를 쓰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시간 통장 쓰기. 현재를 선물이라 하는 이유. 예시의 두 번째 항목, 시간 통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간 통장 부분은 글쓴이가 특별히 중요히 여겨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곧 돈이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85세 정도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한 노인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남은 삶과 자신의 전 재산을 맞바꾸자고 합니다. 25세라면 60년 정도의 인생을 500억 정도의 재산하고 바꾼다는 계산이죠. 여러분은 그 제의를 수락할 건가요? 단번에 네, 그러겠습니다. 할 분은 별로 없겠죠? 대부분 한 10년 정도의 삶과 돈을 바꾸라면 어떻게 고려해 보겠는데 남은 인생 전부랑 바꾼다는 건 좀 이런 반응이겠지요. 아무리 당장 돈이 필요하고
사정이 절박한 분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은 한 번뿐이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격언은 수없이 많고 많은 곳에서 시간 관리를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극장에 가서 2시간짜리 호러 영화 한 편을 보는데 9,000원을 지불합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 요가 레슨을 받는데 15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시간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은 돈이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이 부분을 풍요노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3시간 정도 커피 마시고 수다를 떨었더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플러스 50만원. 퇴근길 버스가 30분 일찍 와줘서 집에 빨리 와서 쉴 수 있었다. 플러스 7만원. 남친과 1박 2일 동해안 일출 보는 여행을 갔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플러스 1,000만원. 시간 통장 항목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적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흘리면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죠. 아까운 마음에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삶이 유연하다는 것은 까맣게 잊고서 천금 같은 시간을 멍하니 흘려보내는 일이 많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더라도 우주는 시간만큼은 매일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의 24시간이나 서울여갑 노숙자의 24시간이나 객관적인 시간은 동일합니다. 가끔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저 한 번의 대회를 위해 김연아 선수가 준비하는 시간의 가치는 대체 돈으로 따지면 얼마만한 것일까? 상상하기조차 어렵지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니 금전 만능주의가 되는 건가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마음 통하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 모두 풍요의 한 부분인데 그걸 자주 잊어버리기에 와닿기 쉽게 금전적인 가치로 바꿔보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벼워진 시간을 20만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50만원으로 매기는 분도 있겠죠? 이 부분은 적어놓고 나중에 살펴보면 자신이 좀 더 기분 좋고 감사한 느낌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풍요노트가 자기 성찰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누리는 풍요가 많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술렁술렁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적금 항목 1 곱하기 3의 법칙. 여기에서는 적금 항목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곱하기 3의 법칙은 풍요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체험해보는 항목입니다. 예시를 보면 1 곱하기 3의 법칙으로 3만원 곱하기 3은 9만원으로 내용은 윗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는데 항의 안하고 층간소음을 참고 넘어갔다고 적었지요. 즉, 1 곱하기 3의 법칙은 남에게 친절을 베푼 것, 화를 낼 법한 상황인데 이해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3배로 보상받는다고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선행을 베풀면 3배로 돌아온다. 당장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타인에게 베푼 것은 제 경험상 약 3배 정도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아이들이 쿵쿵거려 윗집에 올라가서 따졌다. 아이들 엄마가 죄송하다고 한다.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짜증낸다. 이렇게 3년새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나,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이 대하는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선행, 친절, 이해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돌아올 때에는 같은 방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 3배 이상 커져 돌아옵니다. 적금 항목에 포함된 이유는 당장의 수입은 아니지만 선행과 나눔은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행과 나눔에 관해서 중국의 올려봄 선사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올려봄 선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우주에서 모르는 것이 없다던 당대의 역학자를 만나 운명을 감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얼마나 쪽집게였는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서 올려봄 선사는 운명은 정해진 것이구나 체념하고 자식도 없이 55세에 죽는다는 말을 믿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파일에 절에 갔다가 한 노스님께서 공가격이라는 책을 전해받게 되었죠. 내용인즉 공덕과 과실을 따져 점수를 매기는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1명을 살리면 3,000점, 연고 없는 시체를 묻어주면 500점, 부모에게 거역하면 마이너스 50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후로 올려봄 선사는 매일 수행을 하면서 공가격의 점수를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3년 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하여 본래 자신의 팔자에 없다던 아들을 둘이나 낳고 고급관리가 되었으며 75세까지 무병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려봄 선사는 공덕을 쌓는 것과 남에게 적선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여 가르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공덕과 과실을 적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니 공가격이라는 책은 어쩌면 풍요노트의 고대 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적금 항목 없어서 감사해요. 적금 항목을 구성하는 두 번째 내용 없어서 감사를 살펴볼게요. 다다익선 과연 그럴까? 대부분 우리는 뭔가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돈과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무 많은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 모임에 불려나가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남친. 마음에 들까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있듯 대가족은 가족 간의 갈등도 그만큼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서 명절이 참 싫었어요. 왜냐? 명절인데도 세배하고 용돈 받을 친척들이 별로 없어서요.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친척들이 없을까 했지만 성인이 되고서는 친척이 많은 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넌 언제 결혼하냐? 여태 놀고 있으면 취업은 언제 하냐는 둥 친척들 때문에 명절이 싫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간섭은 알게 모르게 부담스럽죠. 이 부분이 풍요노트 항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를 들어 밸런타인데이가 되었는데 연인 없이 혼자 지낸다고 해봅시다. 알콩달콩 함께 보낼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남친이 없기 때문에 초콜릿과 섬는살 돈은 굳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요? 연인 없어도 케빈과 함께 치맥시켜 먹고 따뜻한 집안에서 실컷 자고 편안하게 보내면 크리스마스라는 난리통에 지불해야 할 식사비, 차비, 선물값 고스란히 남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결혼이 늦어져서 심란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싱글일 때가 좋은 거야. 결혼은 될 수 있으면 늦게 해. 라는 먼저 시집간 친구들 말이 염장을 지르는 소리로 들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일리는 있더라고요. 제 나이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생의 학부형인 애들이 많은데요.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거 보면 돈과 시간은 그렇다 치고 그 정성, 말로 다 못할 정도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있다면 썼을 돈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예쁜 옷, 가방도 사고 책도 마음껏 사서 읽고 이렇게 풍요노트에 돈 계산을 해보았더니 어라? 생각외로 내가 그렇게 비참한 시세는 아니네 라고 느낄 수 있었죠. 적으면서 기분도 금방 좋아졌습니다.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인데 싱글이다. 선물값 50만원. 여름휴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방콕했다. 오케이. 휴가비 구듬 100만원.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올라도 상관이 없다. 기름값 구듬 한 달 35만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학원에 안 보내도 되니 학원비가 굳었다. 학원비 구듬 85만원. 특히 이 항목은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움을 느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없어서 안 좋다는 건 현재의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앞서 돈과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관리하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고 시간이 남아둔다는 건 한편으로 삶이 지루하다는 뜻도 되겠죠. 무엇이든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유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없는 것에 안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나의 풍요로 만들자는 점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말이죠. 풍요노트 중간점검. 작심삼일 극복하는 법. 책을 읽고 자극받아 노트도 한 권 새로 사고 매일 풍요노트 적어야지 의욕을 불태웁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별 변화도 없고 막상 시작해보니 특별한 풍요도 없는 것 같고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악필인데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의욕 있게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려서 고민인가요? 글쓴이도 처음부터 풍요노트 쓰기가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양식 자체를 제가 만든 것이다 보니 처음에는 정해진 틀도 없었고 기분 좋으면 쓰고 나쁘면 말고 식이었죠. 당장 핸드폰 요금을 내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누구나 모처럼 이제부터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며 굳은 마음을 먹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현실의 저항 앞에서 의욕을 상실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의심하기도 하고 뭔가 더 좋은 게 없나 싶어 자기계발서라면 다 사모으는 자기계발서 오타쿠가 되기도 하고요. 저 또한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을 끈기 없는 자신을 탓하다가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첫 경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이 방송 인터뷰 중에 했던 말인데요. 섹스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섹스 경험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한 후 때가 되면 천천히 섹스를 경험해도 된다. 말한 사람은 남자였지만 여자인 저도 깊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또한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사랑에 빠지고 첫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경험 전과 경험 후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니까요. 사랑에 대한 마인드도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말해 무언가 현저히 다른 인식의 경험이 생긴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경험도 그렇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엔 군입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글쓴이는 아직까지도 매지가이를 보지 못하는데요. 잘 보는 분들은 매지가이는 한 번 본 후에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입체 그림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또 숨은 그림 찾기도 숨은 그림을 한 번 찾고 난 후에는 전체 이미지 속에서 발견한 그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알고 나면 고의로 외면하지 않는 한 그 깨달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지식을 발견했다고 해볼게요. 시크릿, 양자물리학, EFT, 최면, 명상, 술렁술렁 풍요노트 등 이런 지식들을 접하고서 그간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깨버리면 전혀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사건과 사물을 대하게 됩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달라지지 않았다 믿고 과거의 상황을 리마인드해서 미래를 지레짐작하는 게 문제일 뿐 원치 않아도 뭔가를 알게 된 이후의 내 모습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달라져 있습니다. 첫 경험, 섹스 전 섹스처럼요. 임사체험이나 우주비행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작심삼일이야. 효과가 없나 봐. 라는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풍요노트가 곧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번 틀을 깨고 나오면 물 흐르듯 앞으로만 갈 뿐 다시 뒤로는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굳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풍요는 이 책을 읽은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삶에 술렁술렁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풍요노트로 미래 일기를 써보자.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쓰기 방식 중에 미래 일기가 있습니다. 보통의 일기가 현재, 오늘에 일어난 일을 적는 것이라면 글자 그대로 미래 일기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모두 이루었다고 가정한 미래의 어느 날 시점에서 일기를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라면 2018년 10월 22일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는
특강 초청을 받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와 있다. 학생들이 나를 알아보고 환영해 주어 기쁘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쓰면 되겠죠. 일기 쓰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미래일기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께 풍요노트를 미래일기식으로 쓰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풍요노트는 항목이 구체적이라서 쓰기 편하고 저 또한 가끔 풍요노트를 미래일기식으로 써보곤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경험들을 했거든요. 특히 하루하루 경제적인 풍요의 편차가 크지 않아서 풍요노트 쓰기가 단순하게 느껴질 때 좋습니다. 즉, 풍요노트의 시점을 미래로 훌쩍 이동해 봅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풍요노트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전개되는 내용으로 상상해서 써봅니다. 매매로 내놓은 집이 팔고 싶은 가격에 팔려 이득을 보았다. 플러스 5천만원.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 합격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연봉 1,000만원 인상. 플러스 1,000만원. 남친 사업이 대박나서 갖고 싶던 명품백을 사주었다. 플러스 200만원. 연금 복권에 당첨되어 평생 매달 500만원을 수령한다. 아싸. 플러스 12억원. 이런 식으로 풍요노트의 항목에 따라 나눠 적으면 됩니다. 예시로 적었지만 연금 복권 부분을 뺀 위에 3개의 예시문은 모두 제 실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다이어리 뒷부분에 미래일기식으로 풍요노트를 적은 다음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다이어리 뒷부분을 쓰려고 펼쳤다가 이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냥 상상해서 적었을 뿐인데 실제로 적은 것과 비슷한 일들이 생겨서 내가 바랐던 풍요를 누리게 되었거든요. 풍요노트는 각자 쓰기 편한 곳에 적어도 되지만 날짜가 적혀있는 다이어리 양식을 추천합니다. 오늘이 2월 14일이라면 약 6개월 후 8월 14일 날짜에 다이어리에 원하는 내용의 풍요가 들어온 것을 적어두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8월 달에 다이어리를 쓸 때쯤 그 페이지를 펼치면 예전에 기입한 것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지요. 별자리 운세나 사주를 믿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예언하고 스스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풍요를 예행 연습하자. 이 내용은 글쓴이가 목표로 한 풍요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방법입니다. 풍요를 미리 경험하는 심상화. 대부분 돈을 경제적 목표로 잡을 때는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졌다 치고 그 돈으로 무엇 할지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어 20억이 통장 잔고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우선 저는 지금 사는 곳에서 200평대의 전원주택을 한 채 사겠습니다. 6억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억은 부모님께 드리고 1억으로 좋은 차를 한 대 사고 역시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차를 한 대 뽑아 남편에게 선물하겠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는 5만원짜리 지폐로 007 가방에 넣어서 남편 용돈으로 주겠습니다. 남동생 내외에게 역시 1억을 주고요. 동물보호연대에 기부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필적하는 서재 꾸미기 인테리어에 도전. 6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에 좋다는 휴양지는
싹 돌아보겠습니다. 호텔은 무조건 특급 호텔 스위트에서 자고요. 캐나다는 로키 투어를 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특급 호텔에서 머물면서 도박도 좀 해보고요. 간 김에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도 보고 미국 스타벅스에서 본토 스타벅스의 커피 맛도 느껴보고요. 두바이, 이집트에도 가고 면세점에서 사고 싶은 샤넬의 가방과 까르띠에의 반지 등을 사고 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직접 해보면 좀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얼마나 쉽게 기분이 달라지는지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추가하면 심상화는 더 또렷해집니다. 단순히 수입차라고 하기보다 BMW, 미니 컨트리맨, 아우디 콰트로를 사겠다고 특급 호텔도 포시즌 호텔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풍요 노트를 쓰다가 목표가 얼른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 심상화를 하면 동기부여가 되어 다시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경험하는 놀이. 그런데 이런 심상화를 할 때 실감이 안 나고 별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활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진짜 돈이 많아진 다음 생활이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막연하게 드라마에서 본 대로 수입차를 타겠구나, 명품으로 휘감겠구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겠구나 정도로는 잠재의식이 자극받고 동기가 유발되기에 부족하고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가 가끔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을 주고 싶을 때 일명 최고를 경험하는 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자기 연봉의 10분의 1 정도의 돈을 평소에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부자 아이템을 갖는데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묵었던 특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숙박해보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일식으로 가장 유명한 일식집에서 한 끼를 먹어보는 것도 괜찮고 명품 가방을 사도 됩니다. 오페라를 VIP석에서 보는 것도 좋고요. 여기까지 읽고 한 달 월급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은 무리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일 뿐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부자 아이템에는 생수처럼 비교적 저렴한 상품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마신다는 최고급 수입 생수가 한 병에 6,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데요. 200만원은 힘들더라도 만원 정도는 한 번쯤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고를 경험하는 놀이는 막연히 짐작했던 부에 대한 느낌을 현실적으로 바꿔줍니다. 지불한 돈 이상으로 만족하고 감동받아서 역시 부자가 되어서 이런 것을 매일 누리고 싶어 라는 날도 있을 것이고 큰 돈을 지불했지만 평소에 내가 누리던 것과 차이점을 못 느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수의 경우 아무리 비싸도 물맛은 별 차이가 없겠지요. 또 최고로 비싸고 좋은 것을 경험해보면 그 이하의 물건들에 대해선 다소 무덤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쓸 것 같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상태에서 오히려 자잘한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싼 물건은 그만큼 품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실증도 쉽게 납니다. 이런 소소한 지출이 모여 나의 재정에 큰 구멍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특급 호텔에 뷔페를 먹으러 갔을 때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와서 아, 이런 곳이라면 돈이 아깝지 않아. 좀 더 부자가 되어서 자주 오고 싶어. 라는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쓰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때 그 뷔페만한 곳이 없어. 한 번을 가도 그 식당에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호텔 뷔페 하면 한 끼 식사비로는 과하다 생각했는데 월요일 여성 고객은 할인해주는 등의 이벤트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싸다는 것은 제 선입견이었을 뿐이죠. 최고를 경험하는 놀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소비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니랍니다. 풍요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해서 잠재의식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월급으로 무리야. 너무 비싸.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쩌고? 이런 습관적인 결핍감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갖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풍요를 예비하는 씨 뿌리기. 글쓴이는 미신이든 과학이든 가리지 않고 좋다는 건 한 번쯤 해보는 성격입니다. 돈에 관해서라면 부적이나 풍수 인테리어니 잡다하게 시도해보고 또 그 내용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유도 했죠. 풍요 노트도 그 일환이고요. 그리고 재물은 부적으로 바탕화면을 바꿨더니 돈이 들어왔어요. 라는 내용의 글을 접하면 에이 설마 그거 바꾼다고 돈이 들어오겠어? 안 믿는 분도 있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천한 다음에도 다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풍요 노트도 쓰고 돈 들어왔다는데 나는 왜 아무 변화가 없지? 난 뭘 해도 안 되더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믿은 내가 잘못이지 하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결과가 나오는 비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깔아놓은 밑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씨 뿌리기 작업이라고 말하는데 벌려놓은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든 집세를 통해 돈이 들어오든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 돈이 들어오든 남편을 통해 돈이 들어오든 사업장 세금, 환급 등등 물고기야 한 마리만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펼쳐놓은 촘촘한 그물이 많습니다. 긍정학원의 어머니인 루이스 헤이 여사의 학원에도 보면 돈은 꼭 월급과 같은 고정적인 수입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막연히 기대만 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두는 작업을 하는 게 좋겠지요. 나는 사회초년생이라 집세, 남편도 없고 그 흔한 블로그도 안 하는데요. 라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요 노트의 적금 항목 1 곱하기 3의 법칙 부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부분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베푼 친절이 아닌데 어느 순간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인맥이 되어 금전적인 이득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종종 이런 도움을 받았고 가장 쉽게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쿵쾅거리는 윗집 아이를 착각하며 쓰다듬어 보냈더니 윗집에서 미안하다며 행주랑 세제 선물 세트도 보내왔었고요. 이런 사소한 친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친절을 베푼 순간 내가 먼저 기분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를 많이 뿌려두는 것이 풍요로워지는 습관입니다. 핸드폰 화면에 부적 하나 달랑 띄워 놓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부적도 띄워놓고 이벤트에 응모도 하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의 SNS에 댓글도 남기고 하면서 돈의 통로를 활짝 열어두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정신없이 바쁜 직장에 다니는데 갑자기 상사의 외근으로 그날 하루는 월급 루팡을 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예상치 못한 풍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과 사실 아님 구별하기. 술렁술렁 부자 되는 풍요 노트를 접하기 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봤나요? 시크릿에서는 유인력 끌어당김의 힘의 법칙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엔 정말 그런 법칙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요 근래 카피라이터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가 김훈의 글을 소개하는 장에 실린 글에서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많은 기자들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민족 최대의 명절, 설, 헤어지기 싫은 어머님의 마음을 가득 아는 기차는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이 문장은 100% 사실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전하자면 설 명절이 끝나서 사람들을 태운 기차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헤어지기 싫은 어머님의 마음을 가득 아는 이라는 주관적인 감상을 덧붙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답하려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의견과 사실, 바꿔 말해서 사실과 사실 아님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주택배 체험담을 책으로 펴내고 이런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았습니다. 시크릿이란 게 정말 사실인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시크릿은 론다 버니라는 작가의 책이고 코즈믹 오더링도 제가 지은 책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철학이 책이라는 꼴에 담겨 세상에 나온 것으로 책의 내용은 지은이의 의견과 주장일 뿐 진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책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유명한가에 상관없이 어떤 자기계발 방법론이라도 100% 진리이며 사실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사실과 사실 아님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월급은 너무 작아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내 월급은 100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인 문장입니다. 비슷하게 어떤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볼까요? 남자친구는 요즘 애정이 식었어. 이 말 또한 사실 그대로인 말은 아닙니다. 남자친구는 지난 3일 동안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 라고 해야 사실인 표현이 됩니다. 예시의 문장은 어떤 느낌인가요? 내 월급이 작아. 남자친구는 요즘 애정이 식었어 라는 표현은 모두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믿는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월급이 너무 작아, 쥐꼴이야.
그러게 쥐꼬리 월급으로 어떻게 사냐? 때려치지 그래? 그럴까?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거 없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점점 더 불행한 감정의 고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문장으로 표현할 때 100만원 월급, 3일 동안 연락하지 않은 남자친구는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현재 위치가 파악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역시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나는 200만원 월급을 원한다. 나는 남자친구가 매일 연락하길 바란다. 처럼요. 객관화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리도 어려워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의 고민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과 사실 아님을 구별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과 사실 아님을 잘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의 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지요. 김유신 장군이 에마의 목을 칼로 벤이라도 전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이야기 속의 말과 비슷합니다. 술에 취한 듯 멍한 정신상태에서 잠재의식이라는 말은 늘 가던 곳, 이제 더 이상은 발길을 끊어야 하는 그곳으로 여전히 나를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이성의 힘으로 잠재의식이라는 말의 고삐를 그려지어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요. 잠재의식은 연습이며 습관의 영역입니다. 사실과 사실 아님을 구별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부 이것이 알고 싶다. 풍요노트 Q&A 정말 술렁술렁해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나요? 그동안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풍요노트에서는 반대로 술렁술렁을 강조하니 좀 의아합니다. 정말 술렁술렁해도 이루어지나요? 답을 드리기 전에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노력에 비례해서 성공하는 거라면 저희 부모님은 재벌이 되었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만 유난히 고생하신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제 또래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사셨더군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또래에 부자나 재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된 것일까요? 책을 내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보아왔지만 자기 개발에 의지가 있는 분들을 보면 게으름을 피워서 잘 안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건강이 좋아지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는 그런데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더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것과 술렁술렁 해도 되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인형 눈을 붙인다고 해봅시다. 눈은 침침해서 빠질 것 같고 허리는 꺾어질 것 같고 손톱은 피가 날 지경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해서 돈을 받는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보통 인형눈 하나에 10원, 1시간에 50개 정도 붙인다고 하면 열심히 해서 하루에 6,000원을 벌 수 있겠네요. 정말 한눈 안 팔고 죽어라 해도 말이죠. 극단적인 사례지만 제 의도는 요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령은 게으름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인형눈 붙이는 일이 나은지, 인형 디자이너가 되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인형 눈을 1시간에 200개씩 붙이는 법은 없는지를 알고 적절하게 힘을 넣고 뺄 줄 아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도 배점이 높은 문제에 먼저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수 난기 문제를 대비해야겠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면 10시간 할 일을 5시간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술렁술렁 하는데도 잘 풀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 머리가 나빠서 라면서 자기를 책망하고 미워합니다. 지금도 뭔가 엄청 힘주어 가면서 지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다 이 책을 보게 됐을지 모릅니다. 열심히가 필요한 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의지를 불태우겠어 라고 하면 다음 순간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에너지 소진 혹은 반작용만 거세게 일어나더군요. 프로 운동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낼 때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경기에 임할 때입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풍요노트는 잠재의식을 바꿔서 술렁술렁 풍요를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편하게 되면 좋고 아님 말고식으로 하세요. 최소한 아둥바둥 살았던 날들에 비해 스트레스부터 확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돈을 쓰고 나면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학생인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라 돈을 쓰면 죄책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풍요노트에서는 가치 있는 지출에는 감사의 감정을 가지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뵈면 죄송스럽고 소비는 안 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요? 먼저 학생인 만큼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의존하다 보니 지출을 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 부분도 공감이 가고요. 비슷한 사례로 책을 읽고 메일을 보낸 주부님이 계십니다. 빡빡한 가게 살림에 늘 자녀와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 위주로 지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사치로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이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높아져도 여전히 백화점에서 작은 립스틱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부님을 부잣집 사모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의 마음은 가난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더라도 그 주부님이 먼저 자신을 잘 대접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남편과 자녀들의 업신여김을 받을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흔한 케이스죠. 사람을 위축시키고 주눅들게 하는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미안함이 생기면 그 사람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참고 받아들이려 하게 되고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죄책감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연인 간에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여친 혹은 남친에게 미안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단결을 호소할 때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며 애국심을 강조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꼭 1대1의 인간관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자존감이 낮으면 경제적인 풍요도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좌절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풍요 노트에서 지출과 소비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소비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대부분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무언가를 소비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도 변기, 휴지, 비누, 수건 등이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것은 없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똥 쌀 때도 돈이 듭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니까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뿐이죠. 이렇게 뭔가를 소비하는 생활을 피해갈 수 없다면 어차피 소비하는 마당에 가치 있게 쓰고 감사히 여기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학생의 부모라면 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염려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보고 싶은 책도 안 사본다면 오히려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물론 사고 싶은 게 한때 유행하는 고가의 등산 점퍼라면 다르겠지만요. 어릴 때일수록 많이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자신의 평생 직업이 될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도 그걸 더 바라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부님의 경우도 풍요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이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 선물을 구입하는 날을 정했다고 했어요. 남편분도 전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밝아진 아내를 더 사랑해준다고 전해왔습니다.